광저우의 하늘은 끓어오르는 재물처럼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질척한 수증기가 폐속까지 달라붙는 좁은 골목. 리성방에서 리메이잉은 동생의 얼굴이 인쇄된 종이를 고쳐 쥐었습니다. 빗줄기에 번진 동생 리메이린의 미소는 마치 축축한 벽에서 피어나는 검은 곰팡이처럼 기괴하게 얼룩져 있었습니다. 메이린이 사라진 지 어느덧 석 달. 공화는 젊은 여자의 흔한 일탈이라며 서류처를 덮었지만 메이잉은 알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제 그림자를 무서워할 정도로 겁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특히 돌아가신 할머니의 유품인 낡은 자개함을 보물처럼 아꼈던 아이가 그것에 수리를 맡기겠다며 나간 뒤 그대로 사라질 리 없었습니다. 메이잉의 젖은 신발이 멈춘 곳은 이끼 낀 회색 벽돌 건물이었습니다. 1층에 자리한 구 목방 위 일하는 낡은 목판 간판 아래 흠뻑 젖은 자단나무 의자가 수백 년은 묵은 듯한 침묵으로 서 있었습니다. 동생의 일기장 그 마지막 페이지에 잉크로 아슬아슬하게 눌러쓴 유일한 단서. 리송팡 구목방 자개암 상담. 메이잉은 차가운 빗물이 목덜미를 타고 흐르는 것을 느끼며 삐걱거리는 나무 대문을 밀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바깥 세상의 부패한 공기를 밀어내듯 짙고 향긋한 나무 향과 독소는 오칠 냄새가 그녀를 덮쳤습니다. 공방 내부는 전혀 다른 시간 속에 존재하는 공간 같았습니다. 따뜻한 백열등 조명 아래 복권을 기다리는 명청시대의 고가구들이 저마다의 역사를 속삭이듯 고요한 위엄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나직하지만 공기 전체를 울리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50대로 보이는 남자는 무명천으로 만든 작업복을 입은 채 메이잉을 향해 온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가 바로 이 공방의 주인이자 사라져가는 전통 기법을 고수하는 마지막 장인으로 일대의 명성이 자자한 구젠쥐였습니다. 그의 손은 나무 뿌리처럼 투박하고 거칠었지만 정교한 조각돌을 쥔 손놀림은 마치 연인의 피부를 쓰다듬듯 섬세하고 유려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혹 가구를 의뢰하러 오신 겁니까? 그의 시선은 메이잉의 얼굴뿐만 아니라 그녀의 손목과 목선까지 훑는 듯해 기묘한 불쾌감을 주었습니다. 아닙니다.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메이잉의 목소리는 스스로 듣기에도 가냘프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축축하게 늘어진 전단을 조심스럽게 꺼내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구젠추는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안타깝다는 듯 미간을 살짝 좁혔습니다. 그의 손가락 끝에 모든 붉은 안류가 전달의 흰 여백에 핏자국처럼 번졌습니다. 제 동생입니다. 이름은 리메인. 혹시 이런 아이를 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구젠추는 전단 속 메이린의 얼굴을 한참 동안 말없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사진 속 메이린의 눈, 코, 입술을 꼼꼼히 해부하듯 훑었습니다. 마치 감정사가 흠집 없는 옥을 감정하듯 그 가치를 매기는 듯한 눈길이었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참으로 고운 아가씨입니다. 허나 죄수하게도 기억에 없습니다. 제가 작업에만 몰두하는 위인이라 주변을 잘 살피지 못합니다. 그는 정중하게 전달을 돌려주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메이잉은 쉽사리 발길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공방 안을 가득 채운 기묘한 위화감 때문이었습니다. 먼지 한 톨 없이 정돈된 도구들, 저마다 완벽한 자태를 뽐내는 가구들, 모든 것이 지나치게 완전하여 오히려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코끝을 맴도는 또 다른 냄새, 나무와 오칠 향에 교묘하게 섞여있는 아주 희미하지만 잘 익은 과일이 섞기 직전에 풍기는 역겨운 단내가 나는 듯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잠시 공방을 둘러봐도 괜찮겠습니까? 동생이 고가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자개로 된 물건을 좋아했고요. 물론입니다. 편히 둘러보십시오. 구젠추는 쾌히 허락하며 다시 작업대로 몸을 돌렸습니다. 사각거리는 대패 소리가 다시 공방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메이잉은 천천히 공방 안을 꺼내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나뭇결이 살아 숨 쉬는 듯한 장식장, 유려한 곡선이 돋보이는 안락이자
그리고 방금 막칠 작업이 끝난 듯 핏빙 융기가 흐르는 작은 자탁 위를 훑었습니다. 모두가 하나의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특히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가구들의 독특한 광택과 질감이었습니다. 보통의 오칠 가구와는 다른 마치 살아있는 생물의 피부처럼 부드럽고 온기가 느껴지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메이잉은 작업대 구석에 놓인 작은 함에 주목했습니다. 함의 표면에는 복잡한 구름 무늬가 자개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늬 중 하나가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메이린이 평소 그림을 그릴 때 구석에 선웅처럼 그려넣던 버드리플 문작은 새 모양과 똑같았습니다. 단순한 우연이라기엔 너무나도 정확한 동생의 손버릇이 담긴 표식이었습니다. 선생님, 이 함은 메이잉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구젠추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 숨은 눈빛은 순간 싸늘한 유리 조각처럼 변했습니다. 아, 손님이 주문한 물건입니다. 곧 가져가기로 했죠. 이 무늬 혹시 누가 디자인한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글쎄요. 손님이 가져온 도안대로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의 대답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지만 메이잉은 그의 손이 쥐고 있던 조각들을 무의식적으로 꽉 쥐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너무 과민한 탓이라 생각하여 했었습니다. 동생을 잃은 슬픔이 엉뚱한 망상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그녀는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공방을 나섰습니다. 무거운 나무 대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구젠추는 그 자리에 서서 묵묵히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오로했던 눈빛은 사라지고 사냥감을 놓친 포식자의 차가운 눈빛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메이잉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구젠추의 미소와 공방의 기묘한 냄새, 그리고 메이린의 표식을 닮은 작의 장식이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그녀는 공안으로 일하는 오랜 친구 왕웨이에게 전화를 걸어 몰래 찍어온 작의 항사지를 전송했습니다. 웨이, 나야. 동생의 표식이랑 똑같아. 그 남자가 범인이야. 메잉, 또 너의 그 직감이야? 증거도 없이 무작정 의심하면 안 돼. 정식 절차를 밟아야지. 왕웨이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직업적인 냉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번엔 직감이 아니야. 증거야. 내가 다시 그곳에 갈 거야. 내가 너에게 전화를 걸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건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신호야. 그때 와줘. 위치는 지금 보낼게. 미쳤어? 절대 안 돼. 혼자 가는 건 자살 행위야. 기다려. 내가 정식으로. 네가 공안 신분으로 영장도 없이 지금 당장 들이닥칠 수 없다는 거 알아. 그럼 저놈이 증거를 다 없앨 거야. 내 방식대로 할게. 제발 나를 믿어줘. 과거 그녀의 예리한 직감이 미제 사건의 실마리를 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을 기억하는 왕웨이는 마른 세수를 하며 마지못해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시간 뒤 메이잉은 작은 손전등과 쇠지렛대를 챙겨들고 다시 구목방으로 향했습니다. 밤의 리성팡은 낮보다 훨씬 음산했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닿지 않는 어둠 속에서 공방 건물은 거대한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정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낮에는 보이지 않던 육중한 쇠빗장까지 걸려 있었습니다. 구젠추가 그녀를 의식하고 경계를 강화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메이잉은 건물 뒤편 낡아서 삐걱거리는 작은 창문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창문 틈에는 새로 박은 듯한 못이 단단히 박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좌절감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 지하로 통하는 작은 환풍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쇠창살은 낡은 옥스로 있었고 쇠지렛대로 한참을 씨름한 끝에 둔탁한 소리를 내며 떨어져 나갔습니다. 좁은 공간으로 몸을 구겨 넣는 동안 환풍구를 통해 끈적하게 기어나오는 비릿하고 달콤한 냄새에 헛구역질이 치밀었습니다. 지하실 바닥으로 소리 없이 내려선 그녀는 숨을 죽였습니다. 손전등을 켜자 지옥의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한쪽 벽에는 용도를 알 수 없는 날카로운 연장과 기계들이 걸려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흰 천으로 덮인 무언가가 여러 개 놓여 있었습니다. 메이잉은 떨리는 손으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천을 잡아챘습니다. 천이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리고 그 아래의 것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의자였습니다. 아주 아름답고 정교한 디자인의 알라디자였습니다. 그녀는 홀린 듯 의자에 손을 뻗었습니다.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표면은 상아처럼 매끄러웠지만 나무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마치 사람의 피부처럼 미지근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손전등 빛을 가까이 비추자 표면에 퍼져있는 미세한 구멍들과 실핏줄 같은 붉은 무늬가 보였습니다. 등받이 위쪽에는 길고 검은 머리카락이 정교하게 엮여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다리는 의심할 여지 없이 인간의 대퇴골을 깎아 만든 것이었습니다. 숨이 멎는 듯한 충격에 메이잉은 비틀거리며 다른 천으로 다가갔습니다. 천을 걷어내자 나타난 곳은 작은 탁자였습니다. 상판은 마치 사람의 가죽을 무드질해서 팽팽하게 펼쳐놓은 듯했고 그 위에는 핏빛 알료로 섬세한 화조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메이잉은 그 탁자 다리에 박혀있는 작은 장식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 사라진 동생 메이린이 늘 차고 다니던 작은 비치구슬이 달린 붉은 실팔찌의 일부였습니다. 동생에게 생일 선물로 주었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팔찌였습니다. 세상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아름답고 끔찍한 가구들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메이잉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시선은 텅 빈 채로 지하의 가장 깊은 곳, 아직 천으로 덮여있는 가장 큰 물체를 향했습니다. 마치 관처럼 생긴 긴 장식장이었습니다. 그녀는 기어가다시피 그곳으로 다가가 마지막 남은 천을 붙잡았습니다. 그때 등 뒤의 계단에서 삐걱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메이잉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둠 속 계단 위에는 구젠추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날카롭게 날이 선 조각도가 들려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작품을 감상하는 예술가처럼 광기 어린 고요함만이 가득했습니다. 내 작업실은 함부로 들어오는 곳이 아닌데.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메이잉은 뒤로 주춤거리며 품속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구젠추는 그 모습을 보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마치 거미줄에 걸린 나비의 마지막 발악을 지켜보는 듯한 여유로운 태도였습니다. 이제 와서 공안이라도 부르시게. 너무 늦었습니다. 아무도 이곳을 찾지 못할 겁니다. 메이잉의 손가락은 미친 듯이 떨렸지만 필사적으로 단축번호 한 번을 길게 눌렀습니다. 신호가 가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통화 버튼과 함께 녹음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겁에 질린 척 단말마의 비명을 내지르며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휴대폰은 구젠추의 발치 근처 작업대 아래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액정은 바닥을 향했지만 통화는 연결된 상태였고 작은 마이크는 탐욕스러운 귀처럼 지하실의 모든 소리를 빨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구젠추는 그녀의 연기에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조각도를 손안에서 천천히 굴리며 마치 위대한 예술론을 펼치는 거장처럼 입을 열었습니다. 아름다움은 영원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무는 썩고 뒤틀리고 벌레가 먹지요. 불완전하고 변덕스러운 재료입니다. 나는 평생 그 한계에 절망했습니다. 그는 지하실의 가구들을 애정 어린 눈빛으로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깨달았지요. 가장 완벽한 재료는 언제나 내 곁에 있었다는 것을. 사람의 유골과 가죽, 그 안에 담긴 기억과 고통이야말로 세월을 이기는 유일한 재료요. 잘만 다루면 그 어떤 재료보다 완벽하고 영원한 예술품, 유골목이 되지요. 그의 시선이 다시 메이잉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온화함 따위는 없었습니다. 오직 뒤틀린 집착과 광기만이 번뜩였습니다. 네 동생 메이리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내가 만난 재료 중 최고였어요. 그 비단결 같은 피부, 낭창낭창하고 곧은 뼈, 칠흑 같은 머리카락, 어느 하나 버릴 것이 없었지. 구젠추는 메이린의 팔찌가 박힌 탁자를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쓸었습니다. 저 탁자 보입니까? 저 매끄러운 상편이 바로 네 동생의 등이요. 수십 번의 오칠 아래 그의 마지막 숨결이 고스란히 박제게 있지.
저 의자의 다리는 동생의 다리뼈로 만들었고 저기 저 장식장의 머리카락 문양도 이제 그녀는 썩거나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아름다움을 간직하게 된 겁니다. 내가 구원해준 셈이지요. 그의 목소리는 섬뜩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메이잉은 치밀어 오르는 구역질을 참으며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순간 구젠추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당신 때문에 모든 것을 망치게 생겼군. 어쩔 수 없지. 당신도 내 작품의 일부가 되는 영광을 주도록 하지. 당신의 그 분노에 찬 눈동자 아주 좋은 자개장식이 될 것 같군. 그가 조각돌을 지켜들고 메이잉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쾅! 지하실로 통하는 낡은 나무문이 거친 소리를 내며 부서지듯 열렸습니다. 손전등 불빛과 함께 한 남자가 어둠 속으로 뛰어들며 외쳤습니다. 메잉! 왕웨이였습니다. 통화 너머로 들려온 메이잉의 비명과 이어진 구젠추의 섬뜩한 독백을 들으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 홀로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구젠추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당황으로 물들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침입자에 그의 계획이 틀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왕웨이와 메이잉을 번갈아 보더니 이내 이성을 잃고 메이잉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이 여자만 처리하면 어떻게든 될 것이라는 최후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웨이가 더 빨랐습니다. 그는 몸을 날려 구젠추를 덮쳤고 짧고 격렬한 몸싸움 끝에 조각돌을 든 그의 팔을 꺾어 제압했습니다. 여기는 왕웨이 리성팡 구 목방 지하. 끔찍한 현장이다. 즉시 지원 병력과 감식반을 보내라. 반복한다. 이건 연쇄 실종 사건이다. 왕웨이는 떨고 있는 메이잉을 부축해 일으킨 뒤 무전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충격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왕웨이 리성팡 구 목방 지하. 끔찍한 현장이다. 즉시 지원 병력과 감식반을 보내라. 반복한다. 이건 연쇄 실종 사건이다. 잠시 후 멀리서부터 들려오던 사이렌 소리가 점차 가까워지며 좁은 골목을 가득 메웠습니다. 육중한 발소리와 함께 공안들이 들이닥쳤고 끔찍한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구젠추는 왕웨이에게 제압된 채 아무런 저항 없이 수갑을 찼습니다. 그가 연행되어 계단을 오르기 직전 메이잉이 작업대 밑에 떨어진 휴대폰을 주워들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위대한 예술론 전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붉은 녹음 아이콘이 선명하게 깜받이고 있었습니다. 구젠추의 눈동자가 절망으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 끔찍한 진실은 끝내 세상에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광저우 한복판에서 벌어진 전대미문의 엽기적인 연쇄살인 행각은 인민들의 극심한 동요를 부를 것이 뻔했습니다. 무능한 치안 시스템과 정부에 대한 불신이 확산될 것을 우려한 당국은 즉각적이고 철저하게 사건에 개입했습니다. 결국 고위층의 압력 아래 인간 공방에서 발견된 모든 증거와 진상은 깊은 어둠 속으로 덮였습니다. 고목방의 끔찍한 가구들은 그날 밤 흔적도 없이 소각 처리되었습니다. 구젠추는 철저한 비공개 재판에 넘겨져 어떠한 기록도 남기지 않은 채 신속하게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날 언론에는 그저 변두리 목공소 주인이 채무 관계로 인한 우발적 살인으로 체포되었다는 짤막한 비일막한 기사 한 줄만이 보도되었을 뿐입니다. 광저우 일대를 떠돌던 십수명의 젊은 여성 실종 사건은 공안의 서리철 한 구석에서 영원한 미제 사건으로 남겨졌습니다. 노란 통제선마저 서둘러 철거된 텅 빈 고목방 앞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만이 내려앉았습니다. 동생의 유골조차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메이잉은 결코 발설할 수 없는 차가운 진실을 가슴에 묻은 채 질척이는 잿빛 골목길을 쓸쓸히 걸어 나갔습니다.